주식시장, 경제활동과 금융. 이번 시간에는 금융시장,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 그리고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시장. 금융시장이란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금융상품을 거래함으로써 자금의 조달 또는 자금의 운용을 도모하는 조직화된 장소를 말합니다.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는 금융시장을 통하여 서로 연결됩니다. 재화나 생산 요소가 시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공급된 자금 또한 금융시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배분됩니다. 그리고 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보다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금융기관입니다.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은 현재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법률적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주식, 채권, 외환 등과 같은 기초자산뿐만 아니라 특정 기초자산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파생되는 선물, 옵션, 스왑 등과 같은 파생상품도 포함됩니다. 한편 금융시장은 거래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대출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외환시장은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시장으로 자금의 대차 거래는 아니지만 자금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포함됩니다. 국민경제 내에서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자금이 그것을 필요로 하고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에게로 전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자금이 순환되지 않거나 자금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됩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말에 겪었던 외환위기도 금융 부문에서 발생한 위기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일어난 것이었죠.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 금융은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으로 구분됩니다. 즉, 거래자 본인의 계산으로 자기 책임 하에 금융자산을 거래하면 직접 금융이라고 하고, 손익에 대한 책임을 은행과 같은 금융중개기관이 부담하면 간접 금융이라고 합니다. 먼저 직접 금융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금융시장을 통하여 직접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자금을 거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증권시장을 통한 주식이나 채권에 의한 자금 조달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직접 금융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누구의 자금이 어느 기업으로 흘러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간접 금융은 중개기관을 사이에 두고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의 향방이 명확히 드러나는 직접 금융과 달리 누구의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간접 금융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는 은행을 들 수 있습니다. 간접 금융은 직접 금융을 통하여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즉, 중소기업은 일반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직접 금융으로는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 직접 금융보다 높은 이자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시장과 국민경제. 국민경제에서 금융시장이 수행하는 기능은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금의 중개 기능입니다. 금융시장은 자금 잉여 부문의 여유 자금을 자금 부족 부문으로 연결시켜주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즉, 금융시장은 가계와 기업, 정부를 직접 연결하여 자금을 중개해 주기도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들 경제 주체를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금융시장은 여유 자금을 필요한 곳으로 이전해 줌으로써 국민 경제 내의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하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금융시장은 금융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시장의 가격을 신호로 받아들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시중의 이자율이 상승하여 회사채의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 채권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금융시장은 금융자산의 보유자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않으면 채권의 구입자는 이를 만기 때까지 팔 수 없게 되어 수익률이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 한 그것의 구입을 꺼리게 됩니다. 이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 경제 내에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합니다. 금융시장은 시장 참가자들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를 비롯한 모든 관련 정보를 집결하여 유통시킴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금융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의 수집 범위가 확대되고 또 전파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 비용과 거래 비용을 낮추어 거래를 촉진하게 됩니다. 금융시장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거래 기회를 통해 투자자들의 위험 관리를 도와줍니다. 투자자들은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거나 위험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투자 기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시장에 참가하는 기업과 정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시장은 그에 대한 반응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시장이란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 등 경제 주체들 간의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시장을 말하며 금융시장에는 대출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이 포함됩니다. 금융은 거래에 따른 손익을 누가 책임지느냐에 따라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으로 구분되며 직접 금융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금융시장을 통하여 직접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자금을 거래하는 방식을 말하며 간접 금융은 은행과 같은 금융중개기관을 사이에 두고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경제에서 금융시장의 기능은 자금 중개, 금융자산의 가격 결정, 유동성 제고, 정보 비용 감소, 위험관리 수단 제공, 기업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주식회사와 주식. 이번 시간에는 주식회사의 역사, 그리고 주식회사의 발전 요인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역사.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1602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동인도 주식회사입니다. 그 당시 동인도 회사는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에 있었는데 이름만 같고 각기 다른 회사였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먼 바다를 건너
현재 인도네시아인 동인도에 가서 후추, 향료 등을 수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항해에서 거센 파도를 만나 배가 부서지거나 해적의 습격을 당하는 등 위험도 많았고 때에 따라서는 전 재산을 잃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가운데 고안해낸 것이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회사를 만들고 큰 배를 건조하여 무역을 하게 되면 개인 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대신 자금을 낸 사람에게는 그 증서로 주식을 발행해 주었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에 맞게 무역에서 얻은 회사의 이익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만일 배가 난파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신이 출자한 자금을 초과해서 손해를 보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주식회사의 형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영국에서도 1612년 영국 동인도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식민지 경제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무역회사들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1711년 남미 및 태평양 제도와 영국의 무역을 독점하였던 영국의 사우스시 컴퍼니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주식 투자에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720년에는 주식 붐으로 급등하였던 주가가 마치 포말처럼 붕괴되는 이른바 남해 포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어 영국은 1720년 버블라트에서 특허에 의하지 않는 한 주식회사의 설립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식회사의 발전은 정체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후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산업혁명을 계기로 간의 수공업이 공장제 공업 경영으로 발전하고 산업자본주의가 확립되면서 주식회사가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세기 중반에는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특허주의를 폐지하는 대신 주주의 유한 책임을 인정하는 회사법이 제정되면서 주식회사 제도가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897년 2월에 한성은행, 1899년 1월 천일은행이 설립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가 생겨났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경제 규모가 작고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형식상의 주식회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이후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이 거듭되면서 자본시장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주식회사가 많이 설립되었습니다. 주식회사의 발전 요인과 기능. 주식회사가 현대의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소액의 투자가 가능하여 많은 투자자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언제든지 유통시장을 통해서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회사는 주주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자본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가 필요한 거액의 자본을 많은 투자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주는 유통시장을 통해 보유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주식 배당 내지 주식 매매에 의한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고 출자 능력이 없어도 경영 능력이 풍부한 전문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통적인 주식회사는 주주 이윤의 극대화를 기본 이념으로 하였습니다. 즉, 주식회사는 신용을 매개로 하여 주주들로부터 소액의 단기 자금을 거액의 장기 자금으로 전환 집중시키고 집중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술을 혁신하는 한편 투자자들은 소액의 자금으로는 투자할 수 없는 것을 주식을 통해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후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주주, 노동자, 소비자, 공급자,
채권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사회복지를 향상하는 것이 현대 기업의 중요한 경영 이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기업들은 이윤의 극대화, 사회적 책임 등 그 기본 이념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고용 창출과 가계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 재정에도 공헌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1602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동인도 주식회사이며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주식회사 제도가 급속하게 발전하였습니다. 주식회사가 발전하게 된 이유는 주식 발행에 따라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과 유통시장을 통해 보유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의 주식회사는 이윤 극대화는 물론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경영 이념이 필요합니다. 주식시장, 주식시장의 역사와 구조 및 기능. 이번 시간에는 주식시장의 역사와 구조, 그리고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역사. 주식시장의 역사는 국가별로 최초의 증권거래소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거래는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식이 거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무역회사 주식이 주로 거래되었으며 이 주식은 투기성이 높았고 회사 설립 직후 바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1613년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인 암스테르담 거래소가 설립되면서 공식적인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국의 경우 16세기경 상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중개인들이 런던에 설립된 왕립거래소에 모여 상품 및 신용장, 증권 등의 거래를 중개했는데 이것이 영국거래소의 기원입니다. 이후 주식 중개인들은 증권거래소라는 간판을 걸고 자치 규약을 만들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등 거래소를 증권업자의 자치적 관리 조직으로 유지시켜 오다가 1802년에 독립된 건물을 가진 런던 증권거래소가 공식적으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최초에는 각종 상품의 경매 시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1792년에 증권 브로커들에 의해 경매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협정이 만들어졌고 이를 계기로 증권 브로커들만의 시장이 월가의 노상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발전하여 1817년 뉴욕 주식거래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56년 3월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 및 원활한 유통을 목적으로 한국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이후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이 계속 유지 발전되어 왔습니다. 2007년 1월 과거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주식회사 코스닥 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 등 4개 기관을 통합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되었으며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그 명칭을 한국거래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거래소는 현물과 파생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종합거래소가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의 구조. 주식시장은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행시장이란 자금의 수요자인 발행 주체가 주식을 새로 발행하거나
특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금의 공급자인 가계나 금융기관 등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증권시장에 새로운 주식을 공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추상적인 시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발행시장은 주식의 공급자인 기업과 수요자인 투자자들 간에 최초로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1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발행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인 주식의 발행 주체, 자금의 공급자, 그리고 증권 발행 시의 위험을 부담하고 사무 절차를 주도함으로써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인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행시장은 발행자 측면에서 광범위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장기 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게 하여 기업 자본의 대규모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자금 공급에 따라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배당 또는 이자 등의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적절히 배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매개로 하여 자금의 수요자에게 자본을 집중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주식, 채권 등을 매입함으로써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배당과 이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2차 시장으로서 일정한 장소와 필요한 시설을 갖춘 구체적이고 조직적이며 계속적인 시장을 의미합니다. 유통시장은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거나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시장입니다. 유통시장에는 구체적이고 조직화된 거래소 시장과 조직화되지 않은 장외시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내시장으로서 한국거래소가 개설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있고 장외시장에는 증권회사의 창구 등에서 거래되는 것을 포함하여 금융투자협회가 개설 운영하는 프리보드 시장이 포함됩니다. 유통시장의 역할은 첫째,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의 시장성과 유통성을 높여 일반 투자자의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발행시장에서의 장기 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둘째, 유통시장에 의한 유가증권의 시장성과 유통성은 유가증권의 담보력을 높여주는 한편 셋째,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자유경쟁시장이므로 주식이나 채권의 공정한 가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앞으로 발행할 새로운 증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대부분 발행시장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주식 발행의 규모, 조건, 시기 등은 유통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유통시장에서 주식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그 주식의 시장성과 환금성이 보장되므로 발행시장에서 투자자가 당의 주식을 매입할 것입니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유통시장의 상황에 따라 발행 조건을 달리 결정하게 되고 이는 발행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기능.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장으로서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4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업의 측면에서 주식시장은 주식 발행이란 수단을 통하여 대중의 영세 유휴 자금을 널리 모집 흡수하여 이것을 장기 안정적 산업 자금으로 조달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기업에 대하여는 자금 조달원이 됨과 동시에 유동성 자금을 산업 자본화함으로써 시설 투자 확대 및 기술 혁신, 그리고 대량 생산을 통하여 기업의 체질 강화 및 국제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로, 일반 대중에 대하여 주식시장은 저축 내지 자산의 운용을 위한 투자 수단을 제공합니다. 저축이나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나누어 부동산이나 귀금속 등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와 주식 투자나 은행 예금 같은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회적 측면에서 주식시장은 주식의 분산에 의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구현하는 정책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주식의 분산을 통한 대중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식시장은 기업 공개 및 주식 지분의 분산을 촉진함으로써 중산층 육성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 거래는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식이 거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발행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인 주식의 발행 주체, 자금의 공급자, 그리고 증권 발행 시의 위험을 부담하고 사무 처리를 하는 인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통시장은 발행된 주식의 시장성과 유통성을 높여 일반 투자자의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발행시장에서의 장기 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해줄 뿐 아니라 유통시장에 의한 증권의 시장성과 유통성은 증권의 담보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장기 안정적 산업자금 조달, 저축 및 자산의 운용을 위한 투자수단 제공,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정책수단, 그리고 자금의 효율적 배분 촉진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주식시장의 거래제도. 이번 시간에는 주식의 매매 거래 절차, 주식시장의 안정화 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의 매매 거래 절차. 한국 거래소 시장에서 주식의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에게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할 때는 우선 증권회사에 가서 주식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은 증권회사와 매매거래 계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카드 또는 통장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거래 계좌가 설정되면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매매 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매 주문은 영업점에서 주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HTS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 당해 고객의 계좌에 위탁 증거금이 충분히 예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주문을 한국거래소의 매매 체결 시스템으로 전달합니다. 주문이 매매 체결 시스템에 접수되는 시점에 조건이 맞는 상대 주문이 있으면 즉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매매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당일 시장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조건이 맞는 상대 주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그 주문은 매매가 체결되지 않습니다. 거래소의 주식시장에서 매매 체결이 이루어지면 주식을 산 사람은 매수 대금을, 판 사람은 매도한 주식을 서로 주고받는 절차, 즉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결제 방법은 각 나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은 매매 체결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세 번째 영업일에 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위탁수수료를 내야 하며 주식을 매도한 때에는 매도대금의 0.3%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의 매매거래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의 안정화 장치. 한국거래소에서는 주식시장에서 혹시라도 위험이 발생할 경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격 제한폭, 서킷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매매 거래 중단, 사이드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 정지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을 상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가격 제한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급격한 시세 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하루 동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의 경우 가격 제한폭은 기준 가격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되어 있으며 상장 페이지에 따른 정리 매매 종목, 주식 워런트 증권, 신주 인수권 증서, 신주 인수권 증권의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제한폭은 인위적인 제한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의 효율적 반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매 거래 중단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라는 주가 지수가 전일 대비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는 경우 시장 참여자들에게 냉정한 투자 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매매 거래를 중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주가가 급락하면 기업 가치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쏠림 현상 때문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주가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주가 하락 시에만 발동한다는 점입니다. CB는 코스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나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발동합니다. 1일 1회에 한하여 발동하며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CB가 발동되면 호가 접수가 중단됩니다. 즉 모든 종목의 주식과 주식 관련 선물 옵션 시장의 매매 거래가 20분간 중단되는 것입니다. 다만 호가의 취소는 가능합니다. 매매 거래 중단 후 20분이 경과된 때에 매매 거래를 재개하며 재개 시 최초의 가격은 재개 시점부터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 매매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그 이후에는 접속 매매 방법으로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 정지입니다. 사이드카 제도는 선물 시장의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주식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변동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닥 150 선물의 가격이 6% 이상 변동하고 코스닥 지수 150 지수가 3% 이상 변동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사이드카가 발동됩니다. 상승의 경우에는 매수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하락의 경우에는 매도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고 그 시점부터 5분이 경과한 때 해제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에 주문을 위탁해야만 합니다. 주식은 매매 체결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세 번째 영업일에 결제를 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가격 안정화 장치에는 가격 제한폭 제도, 서킷 브레이커 및 사이드카 제도가 있습니다. 주식시장,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이번 시간에는 매매 거래 개시 전 유의사항, 자기 판단과 자기 책임 원칙, 그리고 올바른 투자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거래회사를 선택하기 전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재무적 안정성,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여부,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지 여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거래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업무 보고서, 경영 공시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재무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금융투자회사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은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비교 공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 권유를 받을 때 금융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재반 투자 권유 방법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금융투자회사의 법규 준수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 권유를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끝까지 확인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요구하는 투자자 정보 및 금융상품 설명 내용에 관한 투자자 확인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일반 투자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전문가이므로 투자 권유 내용을 신뢰할 수도 있을 것이나 결국 투자 책임은 투자자가 모두 부담하는 만큼 투자 권유 내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책임 원칙.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에 따른 책임은 최종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에 따른 성과가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식, 채권 등 증권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발행 기업은 물론 거래 금융회사에 대한 공시 자료나 재무제표,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회사에서 제공하는 조사 분석 보고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가능한 한 여러 금융투자회사의 자료를 살펴보되 조사 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투자 문화 형성. 올바른 투자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치 투자, 사회 책임 투자, 그리고 성장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가치 투자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해서 현재의 주가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주식을 사고 반대로 고평가되어 있으면 파는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예컨대 어떤 기업이 재무 구조도 튼튼하고 자산 가치도 높으면서 꾸준한 영업이익도 올리고 있으며 전망도 좋은데 주가가 수급 상황이나 전체 시황 또는 시장에서의 소외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을 경우 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장기 보유하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고평가되어 있을 경우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회 책임 투자는 투자 수익이 높다는 이유로 비윤리적인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환경이나 인권, 노동,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장 투자는 수익 면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거나 장래 성장세가 지속되리라고 전망되는 주식을 매수하여 장기 보유하는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불건전 투자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 보았으니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를 개시하기 전에 투자자는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재무적 안정성, 이용상 불편 여부,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 여부, 투자자 보호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거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에 따른 책임은 최종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투자 의사결정 시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올바른 투자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치 투자, 사회 책임 투자, 성장 투자를 해야 합니다.